다음 이슈는 국민의힘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못지않게 국민의힘도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정권은 잡았지만 분란도 이어져 왔습니다. 자, 일단 천 변호사님, 네.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는 과정에서부터 국민의힘이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망했죠. 그 과정을 쭉 지켜보셨고 네. 하시면서 많이 안타까움도 많이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필승 전략이 있는데 그걸 왜 갖다 버려요? 아, 세대포 이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은요, 유권자들을 쉽게 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준석이라는 사람 하나는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으로 상징되는 국민의힘의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 조금 더 젊은 감각으로 가기를 바랬던 사람들은 적지 않아요. 예. 그러면 그 의자 다리 하나 자르고 어떻게 잘 앉아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던 지점이고요. 그리고 특히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만큼 우리 지역에 신경을 쓴 사람이 또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세대 확장, 지역 확장이라는 면에서 이준석이라는 어떤 카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였거든요. 그걸 저희가 살포시 충격 없이 내려놔도 아쉬울 마당인데 그걸 찢어버렸어요. 그거는 정말 어렵사리 만들어낸 이 확장력을 스스로 없애버렸다. 좀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안타깝다 보니까 막 열심히 가서 이건 안 된다 예.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준석 개인을 옹호하고 뭐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너무 아쉬워서 사실은 그런 겁니다. 네. 네. 그 상대당에서는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저희 내부적인 평가를 해봤을 때 이준석하고 맞붙어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길 만한 카드가 있나? 나중에라도 뭐 예. 어떤 선거라도 예를 들어 총선은 모르겠습니다. 총선은 지금 이준석 대표의 지역구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구예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는 김성환 지금 정책위의장 지역구인데 그분이 노원구 구청장을 12년 동안 하시고 예. 또 지금 재선까지 하시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준석 대표가 지역에서는 쉽지는 않은데 제가 볼 때 만약에 저도 그런 가정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 선거가 나온다. 다음에 나올 수 있잖아요. 나이가 40이 넘었기 때문에. 만약에 나오는데 민주당에서 누가 나가든 저는 쉽지는 않은 선거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벌써 대권 주자인가요? 대권 주자 반열에는 올라갔죠. 꼭 대권이 아니라도 뭐 예를 들어 네. 서울시장이라도 뭐 네. 여론조사 상에도 올라왔던 적도 있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저는 이준석 대표가 오히려 저렇게 되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두려운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쇼라도 서진 정책을 통해서 호남을 그렇게 많이 왔었고 예. 본인이 예를 들어서 당내 분란이 있었을 때 제일 먼저 찾은 곳이 또 우리 천하람 위원장이 있었던 뭐 예. 순천이기도 하고 여기를 굉장히 많이 폭넓게 했거든. 그리고 지금 지역 선거의 투표를 보더라도 20대 남자들은 좀 다 이대남, 소위 말하는 이대남의 투표 성향은 이준석 대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보수화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20대, 30대의 보수화가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민주당이 청년 세대를 약간 더 어필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게 안 돼요. 특히 뭐 이게 예를 들어 남녀 갈라치기냐 이걸 떠나서라도 지금의 어찌 보면 20대, 30대의 어떤 보수화는 상당히 진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이제 세대 포일은 어찌 보면 기초적인 어떤 요소였었고요. 그런 면에서라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물러난 부분 민주당으로서는 반사 이익이죠. 이게 어찌 보면 저 당이 못하니까 우리 당의 어떤 그런 거. 요즘에 뭐 어디선가 봤지만은 민주당의 전반적인 어떤 그 흐름이 상대당의 실수를 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양 당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그거는. 면에서라면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물러난 부분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백투더 퓨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민주당이 이득을 좀 찾았다. 가져갈 수도 있죠. 그 이제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가 생겨나면서 또 법적 분쟁까지 가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새로운 지도부를 꾸려야 될 때입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날짜를 내년 3월 8일로 확정을 했죠. 했죠. 예, 전당대회 근데 선관위원장이 네. 저희가 이 방송 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전두환 정권 당시에
체육관 선거를 관리했던, 예. 관리하고 지휘했던 예. 유흥수 상임 고문님이 선관위원장이에요. 아,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 네. 뭐 이렇게 하나 진짜. 네.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누군지도 솔직히 잘 이분이 몰랐습니다. 32년생이신가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예. 찾아보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정치권에 김종인, 박지원보다 윗세대가 잘 안 예. 계시는데 예. 그보다 훨씬 위시더라고요. 어디서? 근데 갑자기 이렇게 추대를 하면서 좀 의아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직접 이렇게 그냥 선택을 하신 걸 거고 네. 그냥 이분이 제가 찾아보니까 저희 당 고문을 하신 지만 벌써 10년 이상 되셨더라고요. 이제 고문들이 돌아가시면서 뭐 원래 선관위원장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뜩이나 지금 서울 변호사님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과거로 돌아가냐 이러고 있는 마당에 지금 무슨 뭐 신군부 때로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미래지향적인 뭘 해야지.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 뭐 왜 이러다. 아니 뭐 이분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훌륭한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상한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뭐 당 부당을 떠나서 예.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상당히 부럽긴 해요. 어. 항상 민주당보다 재미는 있어요. 그래서 뉴스는 많이 나요. 예. 진짜로 이게 뭐 어쩌면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참 부러운 부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항상 우리 당에도 이 전당대회 룰도 바꿔야 된다. 너무 이게 재미가 없다. 우리 당은 이게 일방적인 그러니까 우리 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장 재밌는 선거는 노무현 대통령 선거였어요. 경선 대통령 선거 경선 당시에 그때도 어찌 보면 그 뭐라 해야 되나 이제 라이징 스타가 생겼을 때 아주 이게 그랬을 때 대마를 꺾는 그런 어떤 흥행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일방적인 원톱의 어떤 후보가 나타나 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별 재미도 없어지고 그냥 오히려 갈등만 더 키워가거든요. 그런 면에서인데 이런 얘기를 저희 당 사람들끼리 얘기하면 벌써 전당대 무슨 룰을 이제 끝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리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워낙 강력했어요. 그때 그랬죠. 당시에. 그랬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원사이드 해버리니까 이게 뉴스화가 안 되는 거예요. 흥행이 되긴 어렵죠. 그러니까 직전 대선 후보를 누가 이겨요? 그리고 흥행이 되더라도 네. 좀 긍정적으로 흥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오히려 좋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이슈입니다. 지역 정치권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전 변호사님. 네. 지난 대선이 끝나고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순천 당협위원장이시잖아요. 그렇죠. 광주하고 전남에서 국민의힘이 15% 이상의 뭐 네, 그때만 투표를 해도 뭐 했어요. 괜찮았죠 분위기가. 그리고 사실 이 투표율이 전체적으로 저조하고 네. 국민의힘은 역대 최고의 득표를 하고 어떻게 그게 분석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뭐 무투표 당선도 워낙 많았고 그랬죠. 무소속 후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표를 굳이 할 이유가 예.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미가 없었죠. 근데 전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무소속 무소속, 후보들도 네. 많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더 강력한 후보였잖아요. 예. 국민의힘 후보 예. 중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흥행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겁니다. 이제 유권자들도 느끼시는 거예요. 매번 선거할 때마다 뭔가 내가 가서 뽑는 것 같은데 그 나물의 그 밥이다. 민주당 후보들이 지금 지난 총선 기준으로 보면요. 민주당의 호남의 의원들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근데 바뀐 사람이 기억이 안 나요. 아, 지금 현역이 누군데? 예. 이번에 구청장도 뭐 엄청 많이는 아니지만 좀 갈렸어요. 예. 그 바뀐 사람이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데 하면은 할 얘기가 없거든요. 또 비슷해요. 대체로 그냥 나이 좀 있으시고 돈도 적당히 있으시고 이렇게 뭐 사자 자격증 있으시고 뭐 이런 분들 되게 비슷비슷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 전 사람도 그렇고 바뀐 사람도 예.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민들 입장에서 뭐 게다가 당이 크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뭐 선거가 좀 재미가 없죠. 전체적으로. 네.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광주 혹은 전남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사실상 뭐 이게 선출직이 아니라 지명직 아니냐. 그렇죠. 공천이 곧 당선이다라는 어떤 그 공식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 국민의힘이 TK 지역과 같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두 당이 양대 정당이
각 어찌 보면 뿌리가 되는 지역에서의 똑같은 고질병을 앓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돼버리니까 오히려 지역에서 지역 정치인들이 도태가 돼요. 솔직히 저도 이제 여기 지역에 있다가 이제 서울에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예. 보지만은 중앙에서 광주 전남 의원들 정말 전혀 존재감이 없습니다. 물론 그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다 활동을 안 하시냐? 그거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활동하시고 입법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그럼 뭐가 문제일까 도대체? 근데 이게 어찌 되었건 간에 대중 정치인이잖아요. 대중 정치인이라는 것은 대중의 지지도, 그다음에 인지도 예. 거기에 따라서 힘이 길러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초선이어서 그렇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민주당에서 초선 의원 중에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장경태 최고 같은 예. 경우도 초선이에요. 예. 그리고 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김승원 법무위원장은 이제 모르신 분도 굉장히 많겠지만은 그분도 다 초선이에요. 예. 그런데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지금 광주 전남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은 상당히 각성을 하셔야 된다. 예. 본인 지역구만 열심히 챙기고 페이스북 보면 맨날 지역구 내려가서 뭐 어디 갔다 인사드렸다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걸 유권자들이 보고 열심히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라든 지역에서든 어떤 언론 매체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본인의 영향력을 길러가야 되는 거예요. 비견 저는 이번에 민주당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저는 송갑석 예. 의원이 탈락한 부분은 정말 뼈아프게 느껴야 한다고 봐요. 그나마 2.5선이시잖아요. 예. 송갑석 의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에도 들지도 못했어요. 예. 그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8명 중에서 9위였어요. 예. 중간에 윤영찬 의원 나가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 정치권에서 이 부분은 정말 다시 한번 새겨봐야 돼요. 저는 이 공천에 대한 향후 1년 반 뒤에 있을 예정이지만 공천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도 고민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냥 그대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박지원 전 장관, 전 국정원장이 예. 지금 출마설이 돌고 있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만 영향력을 가진 지역 정치인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소구가 있다는 것이고 저는 박지원 원장이 출마를 하는 것이 옳냐 그러냐. 물론 연세가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후진에게 길을 터줘야 한다는 생각도 있지만은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런 분이 한 분 계셔도 좋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오히려 좀 절박한 상황이라고 보고 저는 민주당에서 공천을 정말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쓰라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예. 광주 시민들이 그때 한번 용단을 내주셨어요. 국민의당 그때 안철수 의원 나오셨을 때 전부 다 몰표를 다 했어요. 그만큼 민주당이 잘못하면 여기는 회초리를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 지방선거 투표율도 정말 이게 저는 정말 호된 채찍질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은 말 없이 계시지만 저는 다음 총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호남에서 지역 정당 같은 게 없으니까 망정이지 국민의힘도 솔직히 안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 지방선거 정도 분위기였으니까 15% 넘고 뭐 이정현 의원 같은 막 18% 예. 나오고 막 그랬던 거지. 지금 선거하면요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가졌던 확장력을 스스로 없앴고 서진 정책 뭐 이준석 날아가면서 뭐 다 없었던 것처럼 지금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까 TK도 똑같다 하셨는데 TK 안 똑같습니다. TK는 대구 경북에서 기초의원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민주당에서 네, 많이 민주당에서. 나오네. 그리고 TK는 총선에서 떨어지더라도 막 30%씩, 막 김부겸 같은 네임드 같은 경우 막 40% 이상씩 나옵니다. 예. 그 완전 다르거든요. 저희는 예. 보면 막 3%씩 나오고 이랬어요. 근데 이게 그나마 저희가 지난 대선 지선 겪으면서 좀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나 했는데 또다시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예.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2023년에도 국민의힘이 계속 뭐 자기들 권력 싸움만 하면서 그냥 뭐 그냥 영남 텃밭만 지키려고 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러면은 더더욱 지역주의가 공고화되는 총선이 될 수 있다. 예. 저는 벌써부터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총선이라는 것이 두 분도 이렇게 동의는 하실 거예요. 영남 또 호남 이쪽을 딱 잡고 있고 그러니까 수도권 선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호남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유권자들 챙기고 뭐 지역에서 활동한다고 하는데 지역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 유권자들도 보지 않아요. 네. 그냥 여기 와서 이제 출마하시려는 분들 또 혹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권리당원 확보에만 지금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룰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몇 년 전부터 딱 정해지니까 이미 시험 출제 유형은 다 나와 있어요. 권리당원 50, 일반 여론 50. 예. 근데 이게 맹점이 뭐냐? 권리당원을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새로운 권리당원을 예를 들어서 1,000명이면 2,000명, 2,000명 확보만 하면 솔직히
그게 통과가 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룰 자체가 어찌 보면 고착화가 되면서 이게 당을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 왜냐면 여론도 듣고 당원들의 민심도 같이 들어서 합해서 후보를 뽑자라는 거였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일반인들이 관심이 없어지니까 여기선 변별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권리당원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고 있냐에 따라서 확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당원에 대한 싸움 항상 그래서 문제가 된 게 당원 명부의 유출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게 우리 당에서도 이 룰을 뭐 총선 전에 바꾸는 게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이 룰에 대해서 개정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뾰족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전원 경선제. 왜냐하면 경선을 탈락하면서 예를 들어 컷오프 시키면서 그건 당원들이 판단할 것이고 일반 여론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인위적인 힘에 의해서 컷오프를 시켜서 경쟁을 못하게 만드는 거. 저는 여기서부터 민주당의 대한 반감도 세지고 오히려 승복하지 못한 경우들도 많아요. 그리고 공천 잡음이 그런 데서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공정하게 경쟁을 다 시켜서 거기에서 공천에서 뽑힌 사람을 우리 당의 공천자로 하겠다라고 하면 더 이상 말이 없어요. 그리고 같이 공천 경쟁을 했던 사람도 이 사람 밑에서 같이 밀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찌 보면 정말 뭐 공정한 공천을 한다고 하지만은 솔직히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게 눈에 보여요. 그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시민들이. 또 국민의힘의 아쉬운 점은 우리 천하람 변호사님 같은 분이 좀 지역에서 많이 국민의힘에서도 나왔으면 좋겠고 또 이런 신진 정치인뿐만 아니고 아까 뭐 네임드 그러니까 잘 알려지신 분들 원로분들도 좀 내려오셔서 좀 활동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그래서 요새 우스갯소리로 너 자꾸 그렇게 뭐 가짜 보수 패널이냐 뭐 이런 얘기 듣고 그러면 너 공천도 위태로운 거 아니냐 막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윤핵관 분들이 순천 와가지고 저랑 경쟁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정말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뭐든 뭐 민주당이 PK에서도 오랜 시간 공을 들였고 TK도 저희보다는 훨씬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게 다 공짜가 아니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하루아침에 안 바뀌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실 저희 당의 네임드 중에 우리 적 와서 막 크게 박수 받을 사람 누가 있나 싶기는 합니다만은 꼭 네임드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여기 우리 지역 출신의 훌륭한 사람들 잘 발굴하고 키우고 이런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지금 사실 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그 사실 지역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민주당의 회초리를 들고 싶어도 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인물 경쟁력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맞아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저희도 좀 길게 보고 그러니까 인물을 키워가는 노력을 결국 해야 된다. 이준석, 유승민 대표가 호남에서 한번 출마를 하시면 그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한창 때는 농담 삼아 출마하면 될 수도 있다는 광주시장 선거 나와달라 뭐 이런 요청도 실제로 저는 있었어요. 근데 유승민 의원이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어떤 인터뷰 내용을 보면 본인은 국회의원 자리에 욕심이 없으시다. 이미 4번을 했기 때문에. 근데 자기는 당을 위해서 당에서 필요하다는 지역이 있으면 대한민국 어디서든 험지에 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 뭐 수도권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나 금천구 같은데 민주당세가 센데 아니면 호남에 나가라고 하면 자기는 호남도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정말 유승민 의원이 광주에서 출마한다? 그거 잘 모르겠어요. 결과를 장담할 수 있고 유승민 의원이 안 된다라고 100% 장담을 못 하겠어요. 네. 저희 정말 끝으로 그래도 오늘 연말 기획이니까 내년 2023년 두 패널들이 정치권에 이것만은 꼭 바란다 한마디씩 듣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천 변호사님 먼저. 법을 지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요새 보면 예산안 이런 거 헌법에 써 있는데 그것도 자꾸 안 지켜요. 근데 제가 뭐 법을 지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2024년 선거 있잖아요. 선거구 획정을 1년 전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맨날 막 벼락치기 하듯이 마지막에 막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순천도 선거구가 이상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뭐 순천만 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제도가 됐든 선거구가 됐든 미리미리 정리해 주는 거 그게 최소한의 국회가 할 도리다. 저는
뭐 제가 뭐 전태일은 아닙니다만은 예. 정말 있는 법이라도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법을 만든 게 또 국회 아닙니까? 아, 그럼요. 예. 네. 우리 사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지금 원외위원장으로서의 정말 네,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저는 2023년도에는 조금 여야 협치가 되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뭐 야당은 협치할 마음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야당이잖아요. 근데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을 인정하시고 그다음에 여당에서도 조금 여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뭐 전당대회가 끝나봐야 알겠지만은 저는 좀 여야의 협치가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이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조금 정치 원래 정치권이 조용하고 재미가 없어야 돼요. 예. 그래 국민들이 관심이 안 가는 게 그게 정치를 잘하고 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라면 뭐 여야의 협치가 조금 더 올해보다는 좀 더 있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 해를 쭉 돌아보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협치는 보이지 않고 정쟁과 분란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고 내년에 경기 침체 온다 이런 위기설도 많이 있습니다. 부디 내년에는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래 앉아있어 굳은 코어 근육의 스트레칭을 팬텀 로보 장요근 이완 모드 오늘 바디 프렌드 완료. 팬텀 로보. 선생님, 이제 나오시면 됩니다. (1월 1일) KB 라이프 엘리하이와 출발! 스타쌤이 팍팍 밀어주니까 초등학생 누구나 앞서가는 즐거움. 특별히 잘 쳐드린 이 거예요. 소박한 견적은 왠지 제가 못 받은 것 같은 걱정이 들 때 누르세요. 안심벨, 오토벨. 오토벨이 여는 안심 중고차 시대. 오토벨. Brown paper packages tied up with strings. These are a few of my favorite things. My favorite beauty, 뷰티컬리. 세이브 더 칠드런 100년을 한자로 더. 최초로 아동 권리를 선언하며 한 아이라도 더. 어떤 어려움에도 더. 아동 권리를 더. 당신과 함께. 세이브 더 칠드런. 우리는 전기차 그 이상입니다. 당신이 재충전할 때도 우리는 멈추지 않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 수도 있고 심지어 더 주목받게 만들기도 하죠. 물론 빠르게 스쳐가겠지만 우리는 전기차이지만 그건 수많은 매력 중 하나일 뿐입니다.